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으로 오늘 경찰이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병원에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잠시 후입니다. 오후 서너 시경에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운전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방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방문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피의자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서처럼 이런 피의자 신문 같은 부분이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관들이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질문이 오고 갈지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해 보자면 이번 사고 정말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이 된다. 급발진 관련된 징후들이 보이지 않다.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두고 CCTV 영상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 당시 이 차량의 내부 블랙박스에 그런 오디오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겼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샀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아주 특이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 이런 내용들 정도만 담겨 있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황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피의자 신문에선 중점적으로 언제부터 그 차량의 이상함이 감지가 되었는지 내지는 왜 그렇게 급속도로 가속이 되었는지를 언제쯤 느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과연 과실이 있지는 않는지 어떤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좀 지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급발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운전자가 계속 그 주장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조사를 통해서 다른 또 진술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동승자였던 부인 같은 경우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에는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있었고 지금 운전자의 아내로 전해지고 있는 부인이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함께 목격한 가장 중요한 목격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해자와의 어떤 그런 신분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갑자기 차량이 그 주차장을 빠져나옴과 동시에 가속했고 차량이 제대로 제어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운전자, 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지금 이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지금 기존과 같이 차량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이런 급발진 관련된 주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와 다른 이 급발진 주장에 배치되는 그런 진술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가해 운전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제 기각을 했는데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좀 신청한 걸 기각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이유를 좀 보면 뭐 입원 중인 이런 부분도 고려가 좀 됐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긴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뭐 음주라든가 약물 부분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자면은 사실상 어떤 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은 언제 발부가 되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지금 조사에 임하지 않을 그런 우려가 높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요. 그냥 자유롭게 입원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분명 신병은 지금 확보해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당장 신병을 구속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서 재판부에
경찰서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쪽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좀 급발진 여부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역주행 차량의 스키드 마크와 관련해서는 좀 혼란이 있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이번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로 떠오르게 된 것이요. 예.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추정 사고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확인이 되는 외관 사고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징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갑자기 가속되기 때문에 독특한 굉음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정말 급속도로 100km가 넘는 속도로 가속이 되다 보면 굉음이 난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굉음이 들린다거나 스키드 마크도 그런 급발진의 외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스키드 마크는 갑자기 아주 센 압력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예. 이 타이어와 어떤 지면 간의 그런 마찰력 때문에 이 타이어가 이제 미세하게 이제 녹으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요. 예. 수사기관이 처음 발표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도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다른 뭐 기름이라던가 다른 윤활유 이런 부분들이 좀 흐르는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스키드 마크로 오인을 했어서 처음에 발표에서는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고 했다가 네. 결국 정정을 통해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혼선도 있었는데 급발진의 그런 외향적인 징후로서 굉음과 함께 스키드 마크도 발생한다는 점을 일단 다른 분석, 세부적인 분석 전에 당장 유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급발진의 징후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스키드 마크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세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지만 이 두 가지 징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급발진은 아닌 것이고 이런 징후가 없다고 해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가 공개되기 전에 핵심 단서로 꼽혔던 게 바로 이 블랙박스 영상이었고 대담머리에서 이제 임주혜 변호사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나왔던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 음성이 중요할 수 있다. 또 어떤 한 교통 전문 변호사도 거기에 뭔가 그 급발진을 좀 추측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보니까 뭐 등이나 이런 말만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유의미한 그 증거는 일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구간이 급발진 구간이 200~300m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몇 초 안 되는 구간이니까 거기서 뭔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그 블랙박스 내용으로 봤을 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원래 이런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적인 화면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그 차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과연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제대로 조작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자체의 결함 때문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EDR과 같은 사고 기록 장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차량 안에서 그 사고 직전에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와 아니면은 혼잣말이라도 나눈 어떤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지가 다른 급발진 사고에서도 어떤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고 시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그 당시가 굉장히 촉각을 다투는 짧은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안타깝게도 어떤 녹음 중에서 지금까지는 유의미한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이 차량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지? 왜 브레이크가 안 들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런 블랙박스 내에서의 그런 오디오 파일의 증거도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자료이지 결국은 국과수 감정이라던가 주변의 진술들, 그 차량 외관의 다른 차가 갖고 있었던 블랙박스나 CCTV 이런 자료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에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조사들로서 충분히 이 부분이 좀 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의 어떤 급발진 사고라든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입증이 어려운 이런 점들 때문에
때문에 네. 사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브레이크를 잘 밟았는지 아니면 엑셀 페달을 밟았는지 그 페달 부분에 어떤 기록 장치, 그러니까 예. 블랙박스 같은 부분을 설치해서 실제로 페달이 어떤 것이 조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영상에는 이런 말밖에 없었지만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이제 회사 동료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해서 이제 차가 멋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발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통화 내용도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당시의 심정을 얘기한 걸 텐데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죠. 수사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서 그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그 사고 직후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생생한 진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그 통화 당사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통화 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지는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만으로 이 사고 직후에 통화한 내용에 급발진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던 것만으로 바로 급발진 사고로서 인정이 네네. 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주변적인 정황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는 과정에서 최초 이 사고 직후의 진술은 굉장히 생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이 담겼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민형사 소송에서도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여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유도 궁금하고요.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급발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이미 제조물, 만들어진 그런 어떤 물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자면 이 차량 자체에 어떤 오작동,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결국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차량의 운행의 메커니즘이라던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민사적으로 보자면요. 급발진으로 인해서 제조사,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물었을 때 민사소송으로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로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급발진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물론 2심에서 일부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이 돼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지만 아직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형사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이 과실,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때는 운전자에게 법적인 그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급발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떤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급발진으로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을 만큼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에서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급발진이 쉽게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판단될지를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도 이런 부분을 기록하는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제동 장치들의 마련, 영상 기록 장치의 추가적인 부착 의무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을 하는 아찔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택시기사 역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어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병원에 택시가 정말 말 그대로 돌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 중경상 이제 다친 사람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지금까지 수사된 결과에 따르면은 이 해당 택시 기사는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가
나가는 길에 차량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약물 검사에서 네. 몰핀 부분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간이 검사는 다른 약들, 뭐 감기약이라던가 다른 약을 먹어도 양성으로 반응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모발 같은 부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해서 그 정밀 분석 결과 이제 약물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의 경우에도 과연 차량이 제대로 제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예. 아니면 지금 운전자의 주장처럼 평소에 어떤 다량의 지금 약물을 복용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 운전의 미숙이 아니라 갑자기 급발진했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뭐 이 같은 참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또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환자 단체들이 대규모 걸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02개의 단체, 1,000명이 넘게 참여한 가장 역대 큰 규모의 걸기대회였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00명이 넘는 환자의 가족들이 지금 시위대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들은 의사의 어떤 집단적인 휴진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대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사실 환자의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받고 좀 건강의 회복에 좀 집중해야 되는 와중에 이렇게 날도 더운 이 여름날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국민들도 함께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일단 지금 대형 병원에서도 어떤 휴진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하고 진료를 일부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의 지속 가능한 어떤 집단적인 휴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산병원에서도 이제 진료를 전면 중지하는 것 대신에 일부 스케줄을 좀 재조정하는 것으로 중증 질환자나 아니면 꼭 지금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공백을 좀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좀 하루빨리 환자들이 편하게 건강 회복에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급기야 환자 단체들이 이제 거리로 나서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102개 환자 단체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그리고 네. 또 이번 의료 집단 휴진 관련해서 누구라도 이제 국민들 함께 참여해달라고 지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와 의료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끼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재발 방지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재발 방지법이라는 것이 의료 공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수적인 의료 분야,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의 최전선에서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4시간 그리고 365일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이에 합당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의료계도 이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좀 필두로 해서 네. 재발 방지법 마련에 대한 내용도 지금 함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들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사건 또 짚어보겠습니다. 약 2년 전이었습니다. 10대가 시험 문답을 유출했는데 교사 노트북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이 재판 결과가 다시 나와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차라리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그 집중으로. 어떨까.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인데 고등학생들이요. 교무실에 무단으로 13차례에서 14차례 정도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선생님들이 지금 갖고 계셨던
노트북 10대 정도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게 됐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이제 감염을 시켜가지고 컴퓨터에 어떤 고장을 유발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예. 그 악성 코드 프로그램은요. 지금 그 노트북 화면이 그대로 캡처가 돼서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겁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이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둔 이후에 다시 교무실에 침입해서요. 당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었던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들이 그대로 화면이 캡처가 남아있게 되니까 이걸 대담하게 USB를 통해서 빼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을 지우는 등 대범하게 어떤 그런 악성 코드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감추려는 그런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해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시험 답안지를 적어놓은 쪽지가 발각되자 예. 답안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또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어서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장기형, 단기형으로 부정기형으로 형이 선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당시에는 이런 부분 소년범, 그러니까 미성년자였던 부분이 적용이 돼서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형만 지나면은 이제 잘 형기를 마치면은 이에 대해서 형을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예. 당시 1심에서도 이제 아직 청소년이라는 점이 고려가 돼서 당시 바로 법정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판부에서도 이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어떤 이 시험 업무에 대한 방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은닉하려는 시도, 도주의 우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바로 법정 구속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